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상 어종 중 하나로 여겨지는 대구의 매혹적인 세계에 푹 빠져보세요. 매년 수백만 톤의 대구가 잡히고 전통적인 피시앤칩스와 풍성한 해산물 스튜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의 주요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고대 및 현대적 방식으로 대구를 잡는 차가운 바다에서부터 이 귀중한 생선을 손질하고 필레로 만들어 여러분의 식탁에 올리는 최첨단 가공 공장에 이르기까지 이 영화를 통해 여러분을 여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는 대서양 대구, 태평양 대구, 그린란드 대구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품종이 있으며 모두 차가운 바닷물에 서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저에 사는 이 생물들은 해저에서 시간을 보내며 먹이를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구의 일반적인 길이는 약 129도 5cm, 그리고 무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5부터 35kg 하지만 무게가 220파운드, 약 100kg 달하는 괴물 같은 녀석들도 있습니다. 다른 어류와 비교했을 때 대서양 대구의 수명은 최대 25년으로 상당히 놀랍습니다. 번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대구는 새끼를 낳을 이상적인 장소를 찾기 위해 최대 200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북대서양의 많은 해안 마을에서 대구 낚시는 오랫동안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노르웨이와 그린란드의 차가운 피오르드,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바위 해안, 그리고 영국이 위치한 북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는 영양분이 풍부한 차가운 물이 풍부하여 대구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부들은 대구를 잡기 위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왔습니다. 통망어업은 오늘날 상업어업에서 활용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얕은 만이나 피오르드에서 산란하고 얕은 물에서 헤엄치는 지역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따라서 대구가 특정 해안 지역 근처에 모이기 시작하면 어부들은 깔때기 모양의 긴 그물, 즉 트랩 그물을 설치합니다. 이 그물은 대구를 좁은 곳으로 유도하여 대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부드럽게 포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층 트롤 어업은 대구 채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며 말 그대로입니다. 대구와 같은 저층 서식 어종을 잡기 위해 어부들은 크고 무거운 그물을 사용하여 해저를 따라 끌어당깁니다. 대구와 해저 근처에 서식하는 다른 어종을 채집하기 위해 그물에는 무게가 있는 롤러가 장착되어 있어 그물이 움직이는 동안 해저에 가깝게 고정됩니다. 대량 포획에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환경, 특히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구를 잡는 또 다른 전통적이고 환경적으로 유익한 방법인 통발 낚시는 놀라울 정도로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부들은 통발이나 미끼가 달린 통발을 사용하는데 이는 해저에 설치된 수중 가두리와 유사합니다. 대구는 통발이나 통발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 미끼를 빨아들이지만 일단 통발 안으로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깅은 대구를 잡는 방법으로 직접 손으로 잡고 매우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어업이나 낚시 애호가들이 취미로 즐기는 낚시에서 자주 선호합니다. 이 기법은 지그라고 불리는 무게줄을 단 미끼에 낚싯줄을 연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그를 여러 번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먹이의 움직임을 흉내냅니다. 대구는 호기심과 배고픔을 동시에 느끼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유인되어 지그에 낚싯줄을 꽂기 시작합니다. 이 전략은 정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부수어 횡량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여전히 성공적인 전략인 연승 낚시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 킬로미터까지 뻗을 수 있는 단일 낚싯줄에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의 미끼가 달린 바늘을 꽂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늘에는 대구가 대량으로 먹는 오징어, 청어 또는 다른 작은 물고기가 미끼로 사용됩니다. 대구와 다른 저서어류를 유인하기 위해 이 낚싯줄을 하루 종일 물에 담가둡니다. 이 방법은 효율적이면서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어류를 잡을 수 있으며 트롤 어업보다 선별적인 어획이 가능합니다. 어선이 항구로 돌아오면 갓 잡은 대구가 가득 담긴 대형 크레인 후크와 대형 통을 사용하여 하역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후 생선은 가공시설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대형 산업용 탱크에서 완벽하게 세척되어 다음 공정 단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됩니다. 세척 후 대구는 크기와 품질에 따라 꼼꼼하게 분류하여 각 생선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처리됩니다. 통째로 냉동할 수 있는 생선의 머리는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 후 제거되며 이후 다양한 산업용 냉동 장비를 사용하여 통째로 냉동할 수 있도록 트레이에 조심스럽게 배치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냉동 대구는 주로 외식업에 공급하기 위해 커다란 봉지에 포장됩니다. 이 산업에는 요리 및 가공을 위해 고품질 냉동 대구를 필요로 하는 레스토랑과 해산물 공급업체가 포함됩니다. 남은 대구를 필렛으로 가공한 후
가장 깨끗하고 보기 좋은 부위를 나머지 생선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필렛 가공은 전문가의 손과 최신 기계 모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렛은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매우 정밀하게 다듬으며 대량 생산 시에는 최첨단 필렛 기계를 사용하여 공정 속도를 높입니다. 필렛을 다듬은 후 크기와 무게에 따라 필렛을 분류료 하는 부품 강판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균일한 품질의 필렛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선하고 흰 필렛 조각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속 냉동되거나 상자와 봉지에 정성껏 포장되어 유통될 준비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공정은 모두 완벽한 공정을 위해 수행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 그리고 인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은 대구살에 함유된 필수 영양소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구살은 지방 함량이 낮고 고품질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심장 건강, 뇌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에 도움이 됩니다. 대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식품이지만 아시아, 북미,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전통 음식인 피쉬앤칩스는 대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요리입니다. 대구는 살이 부드럽고 얇으며 하얗기 때문에 튀김 요리로 아주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생선을 튀기기 전에 가벼운 맥주, 반죽이나 양념한 밀가루를 사용하여 원하는 바삭함이 될 때까지 튀깁니다. 대구는 살코기가 하얗고 지방이 적어 다양한 요리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는 살이 부드러우면서도 조리 과정 내내 본래의 맛을 유지하기 때문에 튀김, 베이킹, 그릴 요리에 널리 사용됩니다. 적당한 풍미 덕분에 소스나 향신료를 듬뿍 넣어도 그 자체로 맛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대구는 단순히 식탁 위의 생선이 아니라 온 나라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피쉬앤칩스의 별미로 알고 있지만 이 생선이 북극 경제에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아이슬란드, 그리고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대구 낚시는 단순한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지역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매년 대구의 이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대구가 도착하면 마을은 활기를 띠고 학교는 문을 닫고 가족들은 모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함께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로 나갑니다. 대구철은 수입, 난방류, 심지어 학비까지 의미합니다. 이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대구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얼어붙은 황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구 이야기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국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적으로 대구는 주요 해상 분쟁을 촉발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아이슬란드와 영국 간의 대구 전쟁입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어업권을 둘러싼 이러한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 속에서 트롤 어선들은 해상에서 충돌을 하고 해군 함정들은 방어를 위해 배치되었으며 전 세계 언론은 어류를 둘러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이 분쟁은 국제 해양 경계의 재편과 해상법의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대구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대구 산업은 단순한 어업에서 고도로 발전된 완전 활용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최상급 대구살은 시장과 식당으로 팔려나가지만 대구 머리는 서아프리카로 운송되어 별미로 여겨집니다. 뼈는 칼슘 보충제로, 껍질은 미용 제품에 사용되는 콜라겐으로 가공됩니다. 심지어 내장까지도 채취하여 반려동물 사료와 의약품에 사용되는 효소를 만듭니다. 한때 버려졌던 것들이 이제는 순환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구 자체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흔히 유순하다고 여겨지지만 대구는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구는 학습하고 기억하고 어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획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구가 그물을 피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물고기를 관찰하고 그들의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이러한 어류의 인식 증가는 기존 어법에 도전장을 내밀고 어업을 더욱 현명하고 윤리적인 어획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구어업이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산물 판매대의 깨끗한 이미지 뒤에는 불법 어업과 해산물 사기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당국은 불법적으로 포획된 대구가 전 세계 공급망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값싼 대구를 야생 대서양 대구로 허위 표시하여 규제기관과 소비자 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슈퍼마켓 필렛 DNA 검사 결과 허위 표시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암시장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어부들의 생계마저 위협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대구 어업조차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일단 잡히면 생선의 질감과 맛을 유지하는 것은 과학적인 작업입니다.
핵심은 냉각 곡선에 곡선에 있습니다. 이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몇 시간 안에 생선을 냉각하는 정밀한 과정입니다. 너무 따뜻하면 생선이 물컹해지고 너무 차가우면 섬세한 식감을 잃습니다. 오늘날의 가공업체들은 실시간 온도 센서와 자동화된 라인을 사용하여 어망에서 냉동고까지 매 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도록 합니다. 대구 어업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부산물 중 하나는 바로 간입니다. 대구 간유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전후 유럽 학생들에게 나눠주던 대구 간유는 이제 비타민 A, D, 그리고 오메가3 함량으로 찬사를 받는 세계적인 건강 보조식품이 되었습니다. 부드럽게 증기로 추출한 대구 간유는 몇 시간 안에 병입되어 신선함과 풍부한 영양을 보장합니다. 단순한 건강 트렌드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건강 보조식품이 현대적인 형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떤 대구는 가공을 위해 육지로 올라오지만 어떤 대구는 해안에 닿지 못합니다. 대신 이들은 자체 가공 공장 역할을 하는 대형 트롤선인 부유식 여선에서 전적으로 처리됩니다. 이 어선들은 대구의 내장을 제거하고 손질하고 필렛을 만들고 냉동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바다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선상 작업자들은 몇 주 동안 좁은 공간에서 엄격한 위생 규정에 따라 24시간 내내 기계를 작동하며 생활합니다. 이러한 부유식 어선들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지만 지속 가능성과 관리 감독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대구 지느러미 아래의 자연마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대구는 더 차가운 바닷물을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대 번식 경로가 변화하고 있으며 어부들은 더 깊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대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제 위성 태그를 사용하여 대구의 이동을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그들의 행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단순히 어류 개체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대구에 의존해온 지역 경제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대구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역사, 경제, 생태, 그리고 전통이 모두 하나의 종에 담겨 있습니다. 북극 피오르드에서 공장 생산 라인까지, 고대 치료법에서 현대 전쟁터까지 대구의 여정은 하나의 물고기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복잡하고 때로는 놀라운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아로와나에 대한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로와나는 현재 주로 아라파이미나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십억 동, 약 10억 원에 살 수 있는 거대한 관상어입니다. 반면 남미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진미로 여기며 특히 아마존 강 유역 인근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이 물고기는 남미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어부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민물고기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 손질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라파이마는 우리 대부분에게 극히 드물고 값비싼 생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생선의 섭취는 수백 년 동안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으며 남미 사람들에게는 문화, 음식, 그리고 생존 능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다양한 지역에 30만 마리 이상의 아라파이마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미는 아마존 우림에서 가장 흔히 잡히고 소비되는데 이곳은 도미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마나우스, 벨렘, 산타렘을 포함한 브라질의 여러 도시는 이 도미를 활용한 전통 요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와나는 높은 가치 때문에 남미 전역에서 사냥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연 서식지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 관련 활동에 일정한 제한이 부과됩니다. 이 종은 많은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어부들은 아라파이마를 잡으려면 유효한 낚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이 허용된 지역에서만 아라파이마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어부들은 아로와나를 잡기 위해 그물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튼튼한 그물을 사용하여 아마존 강의 상당 부분을 휩쓸어 갑니다.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라파이마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우기에 번식하며 수위가 낮아지면 새끼들과 함께 얕은 물에 모입니다. 따라서 낚시하기에 가장 편리한 시기이며 이때 그물의 이빨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어업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어부들은 물고기가 많은 지역 주변에 작은 배를 띄웁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면 어부들은 즉시 그물을 뒤로 당기고
물고기에 전기 충격을 주기 위해 나무 막대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기 충격을 받은 농어는 배로 옮겨집니다. 또한 아로와나를 사냥하기 위해 많은 어부들은 그물 외에도 창과 같은 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포위하고 싶을 때 배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거대한 바다 괴물에게 날카로운 창을 던졌고 결국 괴물은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괴물 등껍질의 탄력성조차도 이 창의 위력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매일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아로와나를 5마리에서 10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와 식량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족관 거래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거미류 낚시를 선호합니다. 이는 그물과 작사를 이용한 낚시 외에도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낚시를 위해서는 적절한 낚싯줄을 선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라파이마는 틸라피아와 같은 살아있는 물고기나 생선 살던 거리에 끌리는데 이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는 포식성 어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의 냄새에 매우 민감합니다. 적절한 낚싯줄을 사용하면 낚시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농어는 크기가 워낙 커서 어부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때문에 농어 낚시는 낚시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라파이마 물고기는 도망치려고 미끼를 물면 종종 높이 뛰어올라 물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 때문에 어부들은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큰 물고기를 성공적으로 잡으려면 어부는 매번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릴 때마다 능숙하게 다루는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희귀종으로 분류되는데도 주민들이 바다용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농업 개발이 어려운 아마존 지역 주민들에게 물고기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대형 코끼리 물범을 목표로 삼아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아라파이마는 그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손질하고 조각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가공업자들이 최단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려면 손재주, 날카로운 도구, 그리고 이 물고기의 근본적인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라파이마는 현지에서 소비되고 시장에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뼈가 없고 부드러운 육질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유역 지역 주민들은 이 거대한 물고기의 살을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크게 의존합니다. 아라파이마는 그 크기와 뛰어난 품질의 과일 덕분에 남미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아라파이마는 식용으로 잡힐 뿐만 아니라 수족관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라파이마는 수족관용으로 길들여져 비교적 큰 어항에서 사육되었던 새로운 어종 중 하나였습니다. 아라파이마는 전 세계 여러 수족관에서 전시되어 물고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특별한 물고기 종을 감상하고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수족관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거대한 아라파이마를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아로와나 또는 아라파이마 물고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수만 달러에 대해 팔리는 호화로운 관상용 물고기를 떠올립니다. 매끈한 몸통과 위풍당당한 움직임은 전 세계 물고기 수집가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지위를 얻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미, 특히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는 이 상징적인 담수어가 단순히 아름다운 모습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워서 필레로 만들어 저녁 식탁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아라파이마는 단순한 트로피급 물고기가 아니라 이 지역의 문화와 영향에 깊이 뿌리내린 주식인입니다. 오늘 브라질 강변 마을을 여행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 중 하나인 아라파이마가 어떻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현지에서는 피라루크로 알려진 아라파이마는 아마존 주민들에게 중요한 식량 공급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물고기를 희귀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지역 주민들은 특히 농경이 어려운 외딴 지역에서 이 물고기를 생명줄로 여깁니다. 오늘날에도 브라질에는 30만 마리가 넘는 아라파이마가 주로 아마존 분지의 울창한 습지와 강에서 발견됩니다. 마나우스, 벨렘, 산타렘과 같은 도시들은 이 물고기로 만든 맛있는 전통 요리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과거 남획으로 인해 아라파이마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정부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정된 구역과 특정 계절에만 어업이 허용됩니다. 어부들은 공식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생계와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아라파이마 어업은 전통적이면서도 매우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기에 강물이 불어나고 물고기가 범람원 전체로 퍼져나가면 어부들은 넓은 강줄기에 큰 그물을 던집니다.
물이 빠지면 아라파이마와 새끼들은 얕은 석회에 모여들어 잡기가 더 쉬워집니다. 어떤 무리는 창을 사용하여 배를 타고 물고기 주변을 맴돌다가 거대한 아라파이마의 갑옷 같은 몸통에 무기를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라파이마는 크기와 힘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무 몽둥이에 맞아 기절한 후 배 위로 끌려 올라옵니다. 숙련된 어부들은 하루에 100kg이 넘는 거대한 아라파이마 5마리에서 10마리를 잡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온 가족이 먹을 만큼이거나 지역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남는 이 이야기는 아마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딴 숲과 산악 지역을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야생 멧돼지는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공격성과 크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 강력한 동물은 많은 농촌 공동체에서 중요한 고기이자 전통의 원천입니다. 아라파이마와 마찬가지로 야생 멧돼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별미로 여겨지지만 농업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식량 불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동유럽, 심지어 브라질 판타나우에서도 멧돼지 사냥은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립된 공동체에게 야생 멧돼지는 위험과 생존을 동시에 상징하며 극복해야 할 도전이자 함께 나눠야 할 보상입니다. 멧돼지 사냥은 일반적으로 유서 깊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사냥꾼들은 발자국을 추적하고 토양의 교란을 관찰하고 숲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다음 창, 개 또는 초보적인 덫을 사용하여 멧돼지를 몰아넣고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무게가 수백 킬로에 달하며 아라파이마처럼 폭발적인 힘으로 유명합니다. 사냥꾼들이 부상을 입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브라질 어부들이 아라파이마의 맹렬한 공격에 맞서 어획물을 확보해야 하듯이 멧돼지 사냥꾼들은 험난한 지형과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집으로 식량을 가져가야 합니다. 일단 잡히면 두 동물 모두 가공하는 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꺼운 비늘과 단단한 살을 가진 아라파이마는 날카로운 도구와 정교한 조각이 필요합니다. 반면 멧돼지는 고기가 손상되거나 내부 체액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도축해야 합니다. 멧돼지의 모든 부위를 사용합니다. 고기는 조리하거나 보존 처리하고, 가죽은 가죽을 만들기 위해 무두질하며, 뼈와 엄니는 도구나 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라파임에도 같은 정신이 적용되어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뼈 없는 풍부한 육질의 고기는 굽거나 말리거나 스튜로 만들고, 가죽과 뼈는 지역 공예품이나 물물 교환에 사용됩니다. 더욱이 두 동물 모두 식량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아라파이마는 국제시장에서 귀하게 여겨지며 고급 수족관에 전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생 멧돼지는 때때로 사냥용 고기 식당에 팔리거나 문화 축제에 제공되어 생계를 위한 사냥이 소액의 수입원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관행 모두 미묘한 선을 넘나듭니다. 야생 멧돼지 남획은 생태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고, 불법적인 아라파이마 거래는 보존 노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전통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고, 이러한 관행이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공동체들은 현대 농업이나 축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냥과 어업에 계속 의존하는 걸까요? 그 답은 지리적인 이유와 문화적인 이유 모두에 있습니다. 브라질의 홍수 발생 위험이 높은 아마존이나 산악 멧돼지 사냥 지역에서는 농업이 불안정합니다. 비옥한 토지는 부족하고 토양의 질은 좋지 않으며 기후 조건도 열악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야생, 강, 숲으로 향합니다. 자연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생존의 동반자가 됩니다. 거대한 아라파이마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멧돼지든 이 동물들은 단순한 고기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회복력, 기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의 뿌리를 둔 삶의 방식을 지탱해 줍니다. 세계가 식량 안보와 보존에 대해 논쟁하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은 생존이 항상 슈퍼마켓이나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때로는 창을 든 어부가 아마존강에서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쫓거나 사냥꾼이 빽빽한 덤불 속에서 멧돼지를 추적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전통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식량을 공급하며 주변의 땅과 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